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거 복습 좀 해봅시다. 지난주에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내용 배웠는데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얘는 O의 X형. 틀렸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단 사실상의 지배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물건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의사 있어야 되는데 그 반드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점유 설정 의사. 점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매수인 도인 그건 소유 의사 있으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 이런 사람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 그다음에 3번에 가서 꼭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주 점유 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한다.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가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명의로 해놨다는 겁니다. 을 동그라미 하고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이 사람이 딸랑 소유권 등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 신탁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유자 행세는 다 누가 하는 거죠? 신탁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 그런데 자주 점유다라고 돼 있으니까 X고. 4번에 갈까요? 선의 하나 동그라미 하고 악의 하나 동그라미 합시다. 일단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악의 점유로 바뀌죠. 대신 요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예요? 소 제기 시부터입니다. 소 제기 시부터 패소 확정 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일단 조문 하나 씁시다. 이건 198조고요.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뭐가 있는 때는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뭐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계속 점유한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계속은 추정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요건 밑줄하시고 이게 200조인데 이거 점유하고 있으면 이자에게 본권인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게 200조입니다. 대신 이 200조는 추정의 범위가 매우 넓어요. 아주 좁아요. 아주 좁죠. 일단 오직 어디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8번에 가서 선의의 점유자는 이건 과실 취득 내용인데 선의 점유자는 점유를 뭘 취득한다? 과실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때 과실은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아니고 과수나 뭐 열매할 때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3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선의 점유자는 점유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가 점유의 과실을 취득하는 건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될 수 있죠. 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없는 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9번 갑시다. 9번은 일단 요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 수익 밑에다 써볼까요? 특히 수익이 중요한데 사용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결국 뭘 취득했다는 뜻이죠? 과실 취득했다는 겁니다. 과실 취득. 그러면 누가 점유율의 과실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선의 점유자. 따라서 이제 을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선의의 을 그랬으니까 선의 점유자는 점유율의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다음에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는 건 원소유자 갑에 대한 관계에서 이거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이게 이제 부당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O의 X요. X.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고 이건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과실 자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가 그랬네요. 적법하게 그랬으니까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에 일단 기억하셔야 되죠. 무엇을 청구하지 못하죠? 통필이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맞네요. 자, 그리고 11번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을 동그라미 합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다. 이때 현존이익 하늘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따라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에 한해 현존이익 하늘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에 갑시다. 여기는 여기 포인트죠. 선의의 무슨 점유라고 되어 있죠? 타주 점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현존이익 한도가 아니고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얘는 X. 13번에 갑시다.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 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악의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5의 X예요. X죠. 먼저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다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키워드가 필요비예요. 필요비.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 또 15번에 필요비 동그라미 합시다. 그리고 허용 동그라미 해봐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무슨 비용만 그런 거죠? 유익비. 유익비 상한 청구를 했을 때 회복자가 법원에다가 변제기를 좀 뒤로 늦춰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그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법원이 상한 기간 허용해 주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 기간 허용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그다음 16번 갑시다. 유익비 동그라미 하시고 유익비는 받으시 가액의 증가가 뭐 해줘야 되죠? 현존. 한 경우에 하나요. 그 다음 요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두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돈을 드린 사람은 점유자, 돈을 줄 사람은 회복자. 뭐 회복자, 본권자, 소유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17번에 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자가 자, 일단 침탈을 동그라미 하시고 침탈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및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끊고 맞죠? 그러니까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의 X예요. X죠. X 틀렸어요. 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찾아볼까요? 자, 일단 1년은 맞죠? 1년은 맞는데 기산점이 틀렸죠. 언제부터 1년이죠? 침탈 사실 안 날이 아니고 침탈 당한 날, 침탈 당한 날. 그러니까 침탈을 당하고 나중에 침탈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요 기산점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을 따지는 거고 안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1년이라고요? 침탈 당한 날. 그다음 18번 사기 동그라미 할까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속기는 속았는데 이거 사기니까 자기가 속기는 속았지만 순순히 건네주는 거라 이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기는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 침탈을 이루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맞죠? 어떤 게 침탈이라고 그랬죠?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침탈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게 침탈이 되는 거예요. 19번에 갑시다. 점유자가 뒤에 보니까 방해, 제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오게 될까요? 방해죠. 점유자가 점유에 무엇을 받은 때 방해를 받은 때 방해 제거 및이죠.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받았을 때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행사를 해야 돼요? 1년. 그다음 20번은 늘 시험 문제죠. 20번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생각나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20번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에 가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무로 끊고 소유권의 뜻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나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입주권 권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죠. 권리니까 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선점하고 습득 동그라미 할까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뭐야 하나죠? 동산. 그다음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동산, 부동산 다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으니까 잘 구별해 두시고요. 얘는 맞고 23번 갑시다. 유실물은 물 동그라미 하고 일단 유실물은 동산에 하나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다음 4번 갑시다. 무주물 선점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자주 점유해야 한다. 5의 X예요. 이거 5. 이게 252조 1항이죠. 252조 1항. 그러니까 점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거기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점유 말하는 거죠? 자주 점유.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 점유가 반드시 어떤 점유해야 한다. 자주 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갑시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추정이 틀렸어요. 그냥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공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이 아니고 그냥 절반하여 취득한다. 그래서 공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분은 2분의 1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로 추정했다가 다른 사실을 밝혀주면 추정이 깨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공유로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6번에 가서 동사근의 부합, 동사는과 동사는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뭐한다? 공유하는 겁니다. 27번에 볼까요? 하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가공의 경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공의 경우 다액인 경우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의 x예요. x죠. x.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지난번에 요 값이 거칠거칠한 통나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걸 조각으로 인형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가치가 껑충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원재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되죠. 현저히 다액이 돼야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28번에 갈까요? 국유 일반 재산과 성명 불상자의 토지 이거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단 일반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냥 국유 재산은 그러면 취득시 안 되는 거고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되죠. 그다음 누구 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땅도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29번 갑시다. 점유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점유자가 그리고 자주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주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그럼 이때 추정받는 사항은 원래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추정받는 사항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 쪽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타드 점유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드 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자드 점유라는 거 원래 입증할 필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점유자가 자드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권리 주장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해보겠다 뭐 나대는 거 있잖아요. 설레발. 그 옆에 쓰기 바랍니다. 설레발 쓰면 돼요. 설레발. 그러니까 자주점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 없는데 입증해 보겠다고 설레발 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증 책임 자체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추정되다가 추정이 깨진다는 뜻이니까 5의 x. 30번에 갑시다. 이건 취득시 할 때 취득시의 기산점 내용인데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점유 개시시죠. 점유 개시시. 따라서 역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원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1번에 갑시다. 앞에 밑줄 함수 따라올까요?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역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1번은 5의 x 5. 그 다음에 32번 시효 기간 중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의리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언제가 기준이죠? 점유 개시시가 기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 이거 씁시다. 이게 무슨 취득시효죠? 재취득시효.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도 또 20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취득시효로 한다고요? 재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2차의 취득시효. 그럼 재취득시효가 가능한 경우는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뭘 써야 되죠? 소유권 변동 시점.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시효 완성자는 재취득시효 2차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건 33번은 뭘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전. 얘는 뭐 생각나야 돼요? 대죠. 전대. 취득시효 완성 전에 또는 재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런데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 자, 그럼 34번 갑시다. 시효 취득자 밑에다가 하나 씁시다. 시효 취득자, 그다음 시효 완성자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취득 시효 기간만 채웠고 아직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끊고, 그리고 취득 시효 완성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안 되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5의 x예요. 5.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5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효 취득으로 인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때 요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건 5의 x예요. 여기는 5예요. 여기는 5.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됩니다. 잘 밑줄합니다.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여기는 5. 여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취득시 완성하면 취득시 완성했다는 걸 이유로 을은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채권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원인은 법률 규정이란 법률 규정. 얘는 뭐가 틀리냐면 계약상이 틀리죠. 요 부동산 소유자하고 시효 취득자 사이에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 같으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 법률행위가 맞죠. 여기는 요 계약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뭐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법률 규정은 몇 조 말하는 거예요? 187조. 그럼 또 골로 하는 거죠. 187조는 물권 변동이죠. 상, 공, 판, 경.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물건이 발생할 때, 물건이 변경할 때, 물건이 소멸할 때, 이때 이제 등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 규정은 245조 1항이죠. 245조 1항 써놓을까요? 245조 1항.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법률 규정은 187조 2도 아니다. 아니고 몇 조라고요? 245조 1항. 근데 좀 안심할 만한 건 뭐냐면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법률 규정을 187조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245조 1항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187조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출제하는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맞는데 정확하게 몇 조를 말한다고요? 245조 1항 요거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35번은 5의 x. 자, 36번 갑시다. 취득시효 이거 원시 취득 맞죠? 네, 실무상 보전 등기를 한다. 이게 틀렸죠. 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를 하죠. 원래 건물 신축하고 난 다음에 보전 등기 하죠. 그런데 이게 요 취득시효의 경우에 보전 등기를 하면 일이 두 번 되는 거죠. 먼저 기존 갑의 등기부를 폐쇄한 일을 한 번 해야 되고 을앞으로 새롭게 보전 등기를 만드는 일을 또 하나 해야 되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37번에 갑시다.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겁니다. 일단 전에가 포인트죠. 뭐 생각나야 돼요? 전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이 되죠. 그런데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자, 38번 갑시다. 읽어보겠어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뭐 생각나야 돼요? 후광이죠. 후광.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죠. 그럼 이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게 무슨 취득시효죠? 재취득시효. 근데 이 지문을 보니까 38번 안에 재취득시효를 의미하는 표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39번 갑시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뭐도 10년.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리고 그 점유가 반드시 어떤 점유여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죠.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입니다. 점유를 취득할 때 선이 이해되고 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5의 x. 40번 이거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죠. 언제로 소급하는 거죠? 점유 개시시. 그러니까 점유 개시하고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 뭐 한다? 소급 동그라미 해두시고 뒤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원소유자에게 끝에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용익물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서로 368페이지 볼까요? 기본서 368페이지. 자 거기 가면 279조 조문 있죠. 기본서 368페이지에 279조 먼저 지상권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두 단어를 동그라미 합시다. 소유, 사용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용어 정리를 하나 할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미출하시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거기는 지상물이라고 씁시다. 지상물. 그러니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썼으면 칠판을 좀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도 짓고 싶고 나무도 이렇게 심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상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환에다가 내용을 쓸까요? 자 교환 1페이지 하단. 교환 1페이지 하단. 다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상물. 자 그럼 우리 이제 가장 쉬운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우리 갑의 땅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갑의 토지를 돈 주고 사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건물 짓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대신 이때는 매수 대금이 많이 들게 되니까 매수하지 않고 땅을 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지난번에 임대차 내용을 배웠는데 이 임대차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그러니까 즉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는 이게 임대차. 그다음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건 물건에 해당되는 거고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대차 내용 생각나요? 임대차 내용 근데 1주차 때 배운 내용이라 이미 기억에서 없어진 지가 오래죠. 왜냐하면 그 토지 그 임대차와 지상권 제도가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상권 제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서 임대차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정도 훑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에다가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기 위해서 갑의 땅을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을이 갑의 토지를 써도 좋다는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을 동그라미 할까요?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은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한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얘는 채권행위예요, 물건행위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은 채권행위다, 물건행위다. 물건행위죠. 계약법에 나오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채권행위. 물건법에 나오는 계약 이름들,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건 뭐라고 표현하죠? 물건행위. 자, 그다음에 계약이니까 이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그럼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이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취득한 을의 이름은 지상권자. 그다음 누구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 자 다시 칠판에 와서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또는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이 두 단어가 꼭 들어야 됩니다. 소유, 사용 이 단어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다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지로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지로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최소한 갑의 땅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땅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이 지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료 받아요. 100%. 다만 이 두 번째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몇 밑줄 합니다. 빈칸 채워놓을까요? 다시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 지료 안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들여다봤더니 뭐 존속 기간 내용이 있는데 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거예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인 겁니다.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상권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는 겁니다. 대신 요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신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지상권의 경우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좀 처리해 봅시다. 아까 지상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이에요, 직접. 이거는 물건자니까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요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지는 거예요, 소극적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되죠. 이걸 참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써볼까요? 무슨 의무? 소극적 인용 의무.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다음 또 실판에 와서 지상권의 의의 읽어봅시다.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때 이 지상권의 경우 첫 번째 따져볼 내용이 부종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원래 부종성의 뜻이 뭐죠? 부종성이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부종성인데 해봅시다. 현재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지상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타인의 토지를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그럼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나중에 지으면 되니까 현재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받고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존속해야 건물을 또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상물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결국 이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니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둡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잘 표시할까요? 다시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지역권 부종성이 있고 전세권도 부종성이 있고 유치권도 부종성이 있고 저당권도 부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외웁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존속기간 정리를 좀 해봅시다. 먼저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중요하니까 일단 조문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371페이지 올까요? 371. 자, 371페이지 오시면 자, 거기 존속기간을 일단 별표를 하시고 네모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별표. 그다음 280점 읽어봅시다. 280조 계약으로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으로 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때는 끝에 갑시다.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 옆에다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이 기간만큼은 꼭 보장을 해줘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입니다.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소 이 기간만큼은 꼭 보장을 해줘라. 이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의 의미예요. 자, 먼저 280조 1호 읽어봅시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30년. 그러니까 석조 건물이니까 이건 뭐죠? 돌로 만든 거고, 석회조는 시멘트 말하는 거고, 연화조는 이건 붉은 벽돌 말하는 겁니다. 대신 쓸 필요는 없어요. 뭐 돌, 뭐 시멘트, 붉은 벽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시험 문제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견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견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수목 동그라미 합시다. 수목.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최소 30년 동안 땅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 수목의 경우 몇 년? 30년. 그다음 3호를 먼저 하겠어요. 3호 건물 위에 공작물. 공작물 동그라미 합시다. 원래 공작물이라는 거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도 공작물. 그다음에 뭐 송전탑 이런 것도 공작물, 책상, 의자, 뭐 책, 볼펜 다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건 다 공작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 3호는 공작물 중에서 건물 위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몇 년? 5년. 그다음에 이제 2호 갑시다. 전호 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몇 년? 15년. 자, 일단 이걸 외웁시다. 자, 먼저 다시 교환해 와세요.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죠. 기간은 몇 년이죠? 씁시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30년, 15년, 5년. 자, 그리고 요 어떤 게 30년짜리죠? 30년 옆에다가 견고 수목을 쓰면 되죠. 견고 수목. 그다음 어떤 게 5년짜리죠? 공작물. 이때 말하는 공작물은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도 저도하는 경우가 몇 년? 15년. 이렇게 외웁시다. 견고 수목의 경우는 몇 년? 30년. 그다음 공작물의 경우는 몇 년? 5년. 이도 저도하는 경우에는 15년. 자, 그럼 이 30년, 15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30년, 15년, 5년으로 뭐가 되는 거죠? 연장되는 겁니다. 자, 또 표시해 볼까요? 요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이건 없죠. 지상권의 존속 기간 몇 년 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없으니까 밑에 여백에 쓸만한 공간 되죠. 그러면 거기에 영구무한을 써볼까요? 영구무한. 자, 그럼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영구무한의 지상권. 되죠? 돼요. 그러니까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거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구무한의 지역권. 도 돼요. 영구무한의 지역권. 세 번째도 중요한데 꼭 쓰기 바랍니다. 영구무한의 수험생. 이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영구무한의 수험생 안 됩니다. 제가 X를 몇 개 했냐면 16개죠. 16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 수강생 중에 17번 만에 합격한 사람이 생겼어요. 17번 만에. 야, 너 언제부터 공부했냐 그랬더니 자기 15회 때부터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6년 떨어지고 17번째 합격한 사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합격하면 다 합격생이 되는 것 같아요. 뭐 1년 만에 합격해도 그냥 합격생, 2년 만에 합격해도 합격생, 5년 만에 합격해도 합격생. 어쨌든 합격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신 그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시험을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고 뭐 하나 알아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뿌옇게 해가지고 가니까 시험장에서 탁탁 못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데요. 잘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합격하면 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합격하면 똑같아지니까 너무 주눅 들 필요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 영구무한의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무한의 수험생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자, 그다음에 소멸통고제도.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원래 소멸통고라는 건 뭐냐면 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인데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을 봐주죠. 그게 281조입니다. 책 밑에 내려오시면 371페이지 볼까요? 37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281조 한번 읽어봅시다. 이랑 계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써놓을까요? 그럼 몇 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해줄 건 30년, 그다음 5년짜리 해줄 건 5년, 15년짜리 해줄 건 15년 이렇게 정해준다는 겁니다. 써먹을 만한 건 2항인데요. 자,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작물이 포인트예요. 그럼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조 이후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이후니까 중간짜리 준다는 거죠.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년.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땐 중간짜리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수목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수목. 그 수목은 뚝딱뚝딱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했어요. 존속 기간을 정했을 때도 최소 몇 년간 보장되는 거죠? 30년. 그다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몇 년 되는 거예요? 3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을 소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372페이지 제일 위에 2번의 두 번째 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그럼 수목 동그라미 합시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얘는 언제나 최소 몇 년간 보장된다. 30년간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계약의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먼저 양거로 1번에 약정갱신 갑시다. 약정갱신, 약정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합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건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먼저 1번에 갈까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당사자는 뭐로? 합의에 의해서 지상권의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죠.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번에 갑시다. 계약을 당사자가 갱신을 하는 경우에 끝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최소 몇 년간 보장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간 보장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써먹을 만한 내용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 때문에 존속 기간이 별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교환으로 올까요? 교환 2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일단 타이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지상권자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권과 뭐로 되어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일단 이 타이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먼저 그림을 봐봐요. 갑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존속 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고 하십시다. 일단 이렇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견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30년 동안 땅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40년 그보다 길게 정하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 밑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도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남의 물건을 빌려 쓰기로 했는데 빌려 쓰는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 밑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땐 어떻게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빌려 쓰는 기간 끝났으니까 을은 일단 건물을 뭘 해야 되죠? 철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계속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땅을 빌려서 쓰는 기간은 끝났지만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누가 계속 건물의 소유자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럼 이때 을이 이 건물을 너무 40년 동안 됐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 건물을 철거를 시켜버리고 다른 땅을 빌려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가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을은 계속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은 계속 갑의 토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을에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존속 기간이 끝났지만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건물 소유자 을이 계속 갑의 땅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을을 보여주려고 만든 제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구권이죠?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권. 너의 땅을 더 한 번 사용하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이게 청구권일 때하고 형성권일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 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승낙.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직접 법률 관계에 곧바로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죠, 청구권. 자, 쓸까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그러니까 우리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갑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갑의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죠. 그러면 갑 쪽에선 을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을이 토지를 더 한번 사용하게 해줘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갑이 갱신을 거절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게 그러면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요건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의 갑 보고 건물을 사라라고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돼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사야 되죠. 이게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반드시 갑은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을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해주게 되면 요 갑의 건물 안 사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권자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상권자는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건 안 돼요. 일단 뭘 먼저 해야 되죠? 갱신 청구권. 자, 갱신 청구에다가 1번. 갱신 청구권에다가 1번. 먼저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 여기다 2번. 일단 번호를 붙여드린 이유는 순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배웠죠? 언제 배웠죠? 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전에. 뭐 다 전에 배웠죠. 이건 요 지상권자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토지 임차인 똑같아요. 토지 임차인도 똑같아요. 토지 임차인도 존속 기간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하고 그다음 임대인이 거절할 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지 임차인과 지상권자는 내용이 둘이 똑같아요. 일단 뭘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다음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거절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두 가지 의무가 나오겠네요. 먼저 을은 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요 수목 지상물을 갑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을은 뭘 해줘야 되죠? 지상물을 인도해줘야 되고 갑은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갑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논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뭘 하기만 하면 돼요. 현존, 지상물이 현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필기합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요 갱신 청구권 규정, 매수 청구권 규정 이건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게 그 규정의 내용이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 있을 때 강행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편면적 그랬으니까 이건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그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냥 유리하게 되는 거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 그때만 무효로 되는 게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이런 건 효력이 유효,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면적의 뜻입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로 취급하는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무 위반. 대표적으로 지료 체납 하나 써놓을까? 지료 체납.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자에게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순서 중요합니다.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의 효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갑시다. 373페이지.
자, 거기는 목차 중심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안에 세부 내용을 열심히 파시면 안 되고 목차 중심으로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먼저 1번 갑시다.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갑시다.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동그라미 합시다. 요건 그 상린관계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죠. 그런데 상린관계라는 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정이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는 그냥 인접하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나랑 인접한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인이든 다 상린관계 규정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상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럼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양보로 3번에 갑시다.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는 두 가지라고 씁시다. 두 가지.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지상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지상권자가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의 기한,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서로 병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의 처분은 교환 옵시다. 교환에 와서 그 2페이지 하단에 있죠. 2페이지 하단. 먼저 지상권의 처분을 인정해 준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상권의 경우에 을이 지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료 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등 많은 자본을 지상권자가 투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먼저 여백에 잘 필기를 합시다. 첫 번째 지상권 뭐 할 수 있죠? 양도. 그러니까 지상권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씁시다. 지상권을 뭐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지상권 위에 무엇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 그러니까 즉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지상권 위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뒤에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처분 행위를 할 때 지상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행위를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지상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잘 필기를 해야 됩니다. 모두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렇게 묶을까요? 두 가지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완전 자유. 자,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료 관련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런 책으로 375페이지인데요. 375페이지에 오시면 375페이지 찾으세요. 자, 밑쪽으로 올라오시면 지료 지급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앞에만 밑줄 할까요?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콩, 쌀, 물건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서 지료 증감 청구권 찾으셨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 증감을 동그라미 하고 지료 증감 청구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었다고 치고. 기억나야 될 건 뭐냐면 옆에다 씁시다. 형성권. 그러니까 지료 정했는데 뭐 지가가 올라갔다.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지가 떨어졌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증감, 감액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 밑에 지료 체납의 효과는 별표 287조인데요. 287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권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잘 읽어보면 지상권자가 돈을 내지 않은 거죠. 의무를 위반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건물 같은 거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이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을의 승낙이 없어도 지상권이 곧바로 끝나야 되죠. 얘도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런데 몇 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2년 이상. 2년 이상. 자, 이걸 조금만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럼 10번 와서 자,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거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그럼 먼저 2000년도에 우리 지료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또 지료 100만 원 안 낸 거예요. 2002년도에 또 지료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럼 일단 체납한 횟수는 몇 번이죠? 3번. 그 다음 체납한 금액은 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체납, 요렇게 2년 연속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체납한 횟수 몇 번? 2번. 체납한 횟수 몇 번? 2번. 체납한 금액 200.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001년도엔 지료 100만 원 낸 거예요. 2002년도에 또 지료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체납한 횟수 몇 번? 2번. 체납한 금액 200.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체납한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체납한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체납한 금액이 중요하죠.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한 금액. 그래서 그때 2년 이상이다. 그 2년이라는 게 이건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이때 2년이란 찾으세요? 자, 이때 2년이란 연속된 2년간의 지료 체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잘 겪게 됩니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의 1이면 된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 즉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7번 봅시다. 그러면 2000년도에 그 지료를 통째로 안 내는 경우보다 일부 내고 일부 안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요 2000년도에 50만 원은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2001년도에도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2002년도에도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럼 체납한 횟수는 몇 번이죠? 3번. 그다음 체납한 금액은 150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00만 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해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납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낸 돈의 합산액, 안 낸 돈의 합산액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보겠어요. 10번 볼까요? 자, 먼저 갑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의 지상권자입니다. 그리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 지료에 관한 약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은 갑이 소유자일 때 1년치 지료를 체납한 거예요. 다시 을은 갑이 소유자일 때 1년치 지료를 체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을은 요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지상권이 빠르니까 요 을은 병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을은 병이 소유자일 또 1년치를 또 체납한 거예요. 갑이 소유자일 때 1년치 체납을 했고 또 병이 소유자일 때 1년치 체납한 겁니다. 그럼 총 2년치 분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 병은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표시할까요? 자, 그러면 이건 갑이 소유자일 때 총 2년치가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소유자일 때 또 총 2년치가 돼야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판례 읽어봅시다. 밑에 내려오시면 자, 375페이지 첫 번째 판례입니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 잘 봅시다.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료 체납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병에 대해서 총 2년치가 돼야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소유자일 때 연체한 것을 내가 합산해서 주장하겠다. 이런 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연체 기간에 합산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일 때 총 2년치, 병이 소유자일 때 총 2년치 이런 경우가 돼야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6페이지 갈까요? 넘어가서 지상권 소멸 쪽인데요. 376페이지. 이건 크게 목차 보면서 따라옵니다. 먼저 양거로 1번. 거기 수거권과 원상 예보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했다. 이건 지상권이 소멸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면 요 물건을 지상물을 수거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 수거해서 깨끗하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수거권과 원상 예보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와세요. 양거로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권권 찾았어요? 자, 그럼 1번만 읽어봅시다. 2번에 1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 뭐냐면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건물 같은 게 있는 게 갑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한 시가만큼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설정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권리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 받아본 내용 중에 뭐가 많으냐면 교수님 그러면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고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싸우세요? 이건 그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상권자의 경우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건물을 네가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권리는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권리가 먼저 행사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듯이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거로 3번에 가서요. 유익비 동그라미 할까요? 유익비.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직접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필요비 상한청구권 없는 겁니다. 뭐만 있죠? 유익비 상한청구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제가 짚어드린 내용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세부 내용 파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쉬는 시간에 요 지상권에 관한 문제 쉬는 시간에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